자, 오늘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를 생포한 지 6일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온 소식이 조금 전에 속보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거는 내 도덕성뿐이다. 국제법이 필요 없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 민 교수님, 일단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을 생포했고 그린란드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강대국의 정치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 규범이라든지 국제법 이런 부분들이 자신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굉장히 부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도덕성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준수한다. 그렇지만 국제법의 정의, 준수해야 될 국제법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활한 자신감이죠. 이런 걸 보면 초강대국 미국이 이렇게 힘의 논리를 밀어붙이게 되면 그 파장이 어마무시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상당히 좀 두려움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국제법 필요 없다. 나는 내 도덕성만 믿는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민 교수님? 그럼 안 되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힘의 논리, 도덕 국제법이라든지 원칙, 규범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위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권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강한 미국 같은 강대국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편적 원칙, 가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이런 걸 내세우면서 미국이 그런 걸 선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미국이 깨트린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자, 세계 국제 질서가 정말 혼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 속에 가장 혼란스러울 곳은 아마 이곳이겠죠. 바로 베네수엘라인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지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Una parte, esto es una fracción de este proceso. Gracias a Dios primeramente porque vamos avanzando. ¡Devuélvenos a Nico! ¡Nico! ¡Marico! ¡Devuélvenos a Nico! Donald Trump no se va a quedar con nuestro petróleo. Rubio no nos va a gobernar.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마두로 체포를 환영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는 건데 특히 현재 있는 그 경찰들이 마두로 체포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색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공습을 통해 좀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멈추고 당시 그 마두로 정권의 2인자인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이제 그 권력을 승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부 통제와 어떤 그 강압을 통해서 내부를 이제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속 선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마두로 대통령을 돌려달라는 시위를 하는 분들은 지지를 하는 거고 공권력이 그 부분에 반대하는 부분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색출된 것을 지지한 그러한 지지자들은 이제는 색출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패한 정권의 머리만 떼어내고 미국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베네수엘라 정권을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큽니다. 머리만 떼어냈다. 아까 그 SNS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올라온 SNS를 보면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축하하던 그 시민 2명을 체포했다라면서 SNS에 저렇게 대놓고 공개를 한 거죠. 자, 이 정도면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50년 전, 50년 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모습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높고 빼곡한 빌딩들이 보이시죠? 고속도로도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고 이게 마치 불과 얼마 전의 영상이다. 좀 화질이 안 좋은 캠코더로 찍은 거다라고 해도 믿을 법한 그런 풍경입니다. 자, 그로부터 한 5년쯤 뒤에도 한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도시에 굉장히 활기차 보이고 차량도 줄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978년을 보면은요. 자, 저렇게 쇼핑몰 내부에 물건들이 가득하고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럭셔리한 상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베네수엘라와는 확연하게 달라요. 그렇죠.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빈곤 국가로 알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저렇게 한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때 1인당 GDP가 세계 4위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1970년대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활 수준이라든지 국가 재정, 유럽의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규모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한 일화를 들려드리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초음속 꿈의 여객기라고 해서 콩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이 콩코드라는 여객기가 당시에 파리하고 카라카스 노선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콩코드 요금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네. 사실 중남미로는 운항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이 노선이 있었다는 것. 그만큼 이 도시가 잘 사는 도시였고 잘 사는 국가였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때 뭐 베네수엘라 중상류층 사치품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 중상류층 대부분이 큰 손이었는데 베네수엘라에서만 이 사치품들을 사들였던 게 아니고요. 주말마다 미국 마이애미로 콩코드를 타고 날아가서 사치품들을 사들였는데 이 큰 손들을 불러서 이 마이애미의 큰 손에서 다메도스라고 불렀습니다. 다메도스? 네, 다메도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네. 2개 주세요라는 뜻인데요. 사치품을 사더라도 내 거 하나만 안 삽니다. 예. 내 거 하나에 친구 거 하나 이렇게 2개를 샀는데 사실 70년대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그 당시에 컬러 TV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때 사실 미국에서도 컬러 TV가 상당히 비쌌다고 하는데 그 비싼 컬러 TV를 내 거 하나 친구 거 하나 또는 거실에 하나 또 방에 하나 이렇게 2개씩 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마이애미의 저택이나 콘도를 구입할 때도 가격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미국은 상황이 상당히 팍팍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마이애미까지 날아온 베네수엘라의 큰 손들을 보고 금으로 만들어진 행성에서 온 손님들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기도 그 했다고 정도로 합니다. 1+1 손님이네요. 마이애미의 큰 손으로 베네수엘라인들이 통했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큰 손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베네수엘라는 그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예요. 한 네. 17%를 2020년 기준으로 차지하는 그런 그 최대 매장 그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에 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블랙골드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이제 발견된 게 한 1920년대. 그 이전에는 전형적으로 뭐 커피라든지 사탕수수 같은 네. 걸 재배하는 농업 국가였으니까 주변 국가들하고 그렇게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그러한 평범한 국가였는데 이제 북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가 이제 쏟아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부를 이제 그 베네수엘라에 안겨주게 된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석유의 어떻게 보면 그 달콤함과 그런 악마의 손짓이 함께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악마의 손짓. 그러니까 이렇게 달콤하게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가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까지 되는 그런 치욕의 국가가 됐을까? 저희가 전문가를 모신 만큼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가 거론된다고 합니다. 석유 중독. 허 교수님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석유가 나는 나라, 어떻게 보면 자원 부국이고 자원 금수저인데 예. 석유가 많이 나다 보니까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동에서 오일 샥이 2번 있었습니다. 그때 유가가 엄청나게 튀었죠.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베네수엘라가 엄청 장사가 잘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막 달러가 들어오니까 굳이 국내에서 막 제조업 시설 만들고 농산물 키우는 것보단 수입품 그냥 사다 쓰는 게 더 쌌던 거예요. 아, 수입이 더 싸다? 네, 그래서 제조업 기반을 만들기보다는 국내에서 그냥 사다가 쓰는, 외국에서 사다 쓰는 수입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석유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가 점점 올라가서 네. 뭐 심지어 90% 이상의 국가의 재원이 다 석유로부터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국내의 인프라, 국내의 산업 이런 건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국에서 사다 쓰는 게 더 싼데 국내에 뭐하러 그런 거를 키우겠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중동의 석유 부국이 네. 하는 거 잘 보세요. 로날도 같은 사람 사다가 스포츠 산업 키우고 있고 뭔가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석유 산업이 가지는 단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자꾸 보완하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이제 단점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 이 석유 자체도 좀 단점이 있었다면서요? 이게 석유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유가 예. 경질유가 있고 중질유가 있는데요. 경질유는 가볍고 좀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리고 중질유는
불순물도 좀 섞여 있고 끓는 점도 높고 무겁고 끈적끈적합니다. 딱 생각해 보시면 네. 정제를 할 때 어떤 게 더 많은 비용이 들지를 생각해 보시면 중진류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게 봤을 때 중동산 석유는 대부분 경진류거든요. 네. 베네수엘라에 묻혀 있는 석유는 중진류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나오는 석유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훨씬 더 비용이 비싼, 그리고 그 비용과 기술들을 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네. 그런 석유인 거죠. 그러니까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거를 좀 다루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자, 문제는요. 이렇게 석유 중독으로 인해서 점점 경제 상황이 망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Un intercambio, por ejemplo, un cigarro, no sé, agua, comida, lo puedes dar aquí, pasa, sin ningún costo ni nada. Sí, bueno, no solo gasolina, he tenido que pagar cuotas de estacionamiento con frutas. 주유소 청소는 비싼 물 대신 기름으로 합니다.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주유소 청소를 기름으로 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보는 저희도 좀 놀라워요. 사실 우리나라 운전자들 유가에 상당히 예. 민감하잖아요. 가격이 내리면 행복하고 오르면 불행한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다릅니다. 사실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충전하고 그러니까 유가 이 가격을 보지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초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가 무가치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름 충전하고 나서 화폐를 내는 대신에 초콜릿을 하나 준다든지 담배 한 개비를 준다든지 빵 한 조각을 준다든지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네. 하고요. 심한 경우에 그냥 통과가 되기도 합니다. 워낙 기름이 싸다 보니까 이 주유소 직원들도 기름이 1리터당 얼마를 하는지 자세히 모른다고 해요. 중요한 건 기름이 싸기 때문에 가격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 기름이 싸던 비싸던 간에 지금 화폐가 아무런 가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팔아도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고 월급을 받아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가격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런 물물교환 시스템이 주유소에서는 이제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일상. 뭐 외국 운전자들한테는 현금이 없을 경우 너무 부러운 한 장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베네수엘라 현실 그만큼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렇게 보면은 물건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값 대신에 뭔가를 물건을 주네요. 자, 게다가 저렇게 기름까지 청소를 하는 모습 정말 놀랍다 못해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있다면서요, 영상이?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붕괴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머리에 두르고 있는 저것 뭔지 아십니까? 저 왜요? 바로 볼리바르. 베네수엘라의 화폐입니다. 돈이에요? 저 지폐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지금 볼리비아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는, 예. 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볼리바르 아트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아트가 아니라 이 화폐 자체, 지폐 자체가 네. 휴지 조각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놀이라도 해보자, 공예라도 만들어보자, 그림이라도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다른 뭐 예술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술 작품이 생겨난 건데 이건 달리 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의 화폐 볼리바르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화폐를 그냥 뿌리는데요, 아예? 지금 이게 쓰레기차예요. 쓰레기차에 당연히 쓰레기가 담겨져 네.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볼리바르 저 지폐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다 보니까 저렇게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죠. 화폐 가치가 아니 허 교수님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70년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볼리비아에서 그 베네수엘라에서 뭘 했냐면 복지 프로그램을 엄청 늘립니다. 뭐 무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엄청 늘립니다. 재정이 늘죠. 네. 근데 1980년대에 또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석유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경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지는데 재정에는 계속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돈을 찍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네.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수입품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요. 생필품 가격은 비싸지고 이게 국가에서 하는 공공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암시장 같은 데로 흘러가니까 네. 물건 가격은 더 비싸지고 구하기 힘들고요.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격은 계속해서 볼리바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총체적 난국. 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용어가 붙기 시작했는데 사실 화폐 저렇게 뿌리는 걸로 봐서는 좀 감이 잘 안 와요. 한번 물건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월급으로 15만 볼리바르를 받게 됐을 때 네. 가족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생닭 한 마리를 구입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8만 볼리바르가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생닭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월급 이거 하나로는 생닭 2마리도 못 사는 거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한 끼 식사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비교했을 때 300만 원 월급을 받게 되면 생닭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 16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2018년에 물가 상승률이 비공식으로 추정해서 170만% 상승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냐 하면 아침에 배가 고파서 빵 하나 사러 빵가게 가서 1,000원 주고 빵을 샀는데 예. 저녁 때 다시 배고파서 빵을 사러 가봤더니 빵 하나가 10,000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월급 타는 족족이 이건 뭐 저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쌀 1kg을 사기 위해서 돈을 이 마대자루에다가 담아간다고 해요. 네. 결국엔 쌀 1kg을 사기 위한 이 무게보다 마대자루에 들어있는 지폐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문제인 건 사실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같은 네.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봐야 치료제를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암시장에서나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암시장에서 돈을 많이 주고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걸 팔아야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쓰레기통을 통해서 먹을 네. 걸 줍는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 베네수엘라 국민들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베네수엘라 사람들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평균 11kg가량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섞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마두로를 통해서 살이 빠졌다 해서 마두로 다이어트. 마두로 이렇게, 다이어트? 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마두로 다이어트. 아까 그 생닭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2019년 당시 그 기준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 보면은 하나로 이게 우리가 만약에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닭 한 마리가 160만 원이다. 2019년에 절했다는 겁니다. 저러면은 사회 치안, 범죄 이런 것도 불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아무래도 먹고 사니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치안이 그만큼 위험해지는 건데요. 2015년에서 2016년 살인율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도인 카라카스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 10만 명당 살인 119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치안이 위험한 국가, 위험한 그렇군요. 수도라고 예. 할 수 있는 건데요. 당시에 이 베네수엘라 전역의 살인 건수가 2만 7천 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중남미 네. 전체 범죄 비율로 봤을 때 20%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중요한 건 이후에 이 살인율이라든지 중대 범죄가 급감했다고 해요. 급감? 네. 상당히 알 수 없는 이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총알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총알이 한 발에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00원에서 1,400원 정도, 그러니까 1달러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위협해서 돈 내놔라고 해봐야 가치 없는 볼리바르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건 미치는 장사야라고 해서 범죄율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총알도 너무 비싸서 그리고 범죄자까지 나라를 떠나서 그래서 급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범죄자들까지 베네수엘라를 이제 못 참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떠난 국민이 예. 거의 지금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거의 한 인구의 한 절반? 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물론 예. 추정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구체로 보면 결국은 경제난 그리고 기아, 그러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네.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700만 명 이상 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 그게 한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됐다. 이렇게 좀 4분의 1, 2분의 1 아니고 4분의 1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한 그 2014년부터 2026년까지 한 770만, 790만 정도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에게도 소개가 됐던 게 있어요. 카라반이라고 중남미 그 빈곤 국가들이 이제 일자리를 얻고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으니까 뭔가 국가 밖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무작정 북쪽으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 중간에 일자리를 찾으면 거기서 정착을 하고 아니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행렬이 수십만 명이 되면서 상당히 그 사회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중심에 베네수엘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무너졌을 때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붕괴의 또 다른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이 이유가 거론됩니다. 파격적인 복지라는 건데 이건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Una vivienda digna, celebración familiar, la calidad en nuestra vida es algo fundamental. Por la revolución habitacional, yo tengo ya la vecina.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차베즈 때 이제 유명했던 무상 복지 정책 가운데 무상 공공주택을 홍보하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집을 무상으로 준다라는 건데 이거 왜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복지 정책도 재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요. 결국은 나라 재원은 계속 구멍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정책은 한번 들어가면 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복지 정책에 이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이유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복지 정책에 이어서 독재와 부패가 뜹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독재자 차베즈와 마두로를 빼놓을 수 없는데 각각 14년 그리고 27년 장기 지금 집권 중인데 자,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마두로 체포 이후에 지난 5일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임시 대통령 선서식 영상을 저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게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SNS 영상이고요. 또 준비가 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그러니까 선서를 할 때 허 교수님 이게 친오빠 앞에서 그냥 선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인데 왼쪽에 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이제 임시 대통령이 되는 건데 자 앞에 있는 사람이 친오빠예요. 저 선서식을 주재한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호르헤 로드리게스 자기 친오빠이고요. 그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저 수염난 사람은 니콜라스 마두로 이번에 체포된 사람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다 지금 해먹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체포된 마두로의 아내 실비아 플로레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 우고 차베스 정권 하에서 국회의장, 검찰총장 이런 걸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몇몇의 족벌 가문들이 나라 전체의 권력을 잡고 흔드는 어떻게 보면 이 혈연과 충성도를 중시하는 정치 문화와 독재의 반복 이런 것들이 또 하나 관측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족벌 정치가 마두로 축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같은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풍경들이라는 건데 자, 이들이 이렇게 독재 국가에서 몰락의 길로 지금 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별로 안중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자, 영상 조금 전에 나왔던 거 보면은 자, 이게 마두로 대통령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 이후에 아내와 살사춤을 추는 사진과 영상이 저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 춤도 조금 추면서 기쁘게 11월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국민들이 상당히 경제난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렇게 대통령 부부가 춤을 추는 영상들이 공개가 됐었고 자, 이후에도 부패가 만연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게 미인대회,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그 미인대회도 부패 장면들이 포착이 됐어요. 사실 베네수엘라 미인대회 하면 국가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미스 유니버스만 7차례 우승을 차지한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례들 말씀드리면 2014년에 여당 측근의 심사위원 매수로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강제로 탈락하기도 했고요. 우승자였던 마리아나 핸드릭스, 이 마두로 지지 연설을 강요받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도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조직위원장인 콜라스 가문이 예선 심사를 조작했고요. 또
마약 카르텔 자금으로 해외 순회 경비를 충당하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서 2023년 4조 원 석유 부패 사건에 연계되면서 조사를 받았고요. 조직위원장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어떤 구조적인 부패와 사회적 위기가 미인대회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이잖아요. 이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스캔들 이어지면서 미인대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자료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두로 대통령 머리만 떼어낸 예. 기형적인 그 정치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연루되는 이유로 지금 뉴욕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정치로 돌아올 가능성은 예.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 체제로 있는데 예. 과연 선거가 실시가 돼서 민주선거가 실시가 돼서 정권이 이양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합법적 정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불확실한 이런 정치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미국의 통제가 이어지는 네. 기이한 그런 상황이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